가지고 세 번째 시간, 맨프레드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5가지 정도 에센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또 리더로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수신제가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리더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그 컨텐츠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오늘 이 강의는 새로 오픈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이라서 저도 막 설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 정말 궁금한 그런 세션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리더의 탁월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기획 중에 이제 마지막 리더십 롤러코스터.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안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아마 작은 거라도 리더를 한번 맡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대학생들 팀 프로젝트 하면서 리더 맡아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하는 그 겪는 어려움,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맨프레드 교수님 리더십에 있어서 전 세계적 전문가, 유럽에서 넘버원,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책 날개 앞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오늘은 이 사냥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냥을 하신다. 책에마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늘 사냥꾼이란 말을 쓰세요. 그래서 도대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 댁에 가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추천하기에 한 박제가 본인이 이제 잡아오신 걸로 한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딱 이렇게 가갖고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내 앞에 곰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했고 나 쳐다보고 이렇게 곰이 입 벌리고 있고 옆에 치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나는 기린 껍데기 위에 앉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사냥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사냥을 한다는 게 이분의 어떤 그 학문으로서 또 학자로서 또 코치로서의 또 영역을 개척하시는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분은 끊임없이 무의식을 숲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숲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두렵고 결국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과 같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를 옮겨 다니시는, 넘나드시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어떤 한 분야, 학문 분야, 경영학이면 경영학, 심리학이면 심리학 이 한 분야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리더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집대성에서 뭐라도 나는 도와주고 싶다.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도 단순히 이게 심리학이야, 경영학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하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어드바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 책은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 Going down, 그리고 going up, 그리고 just rolling 이렇게 3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ing dow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더십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going up,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찾아갈 것인가, 탁월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쪽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매니지해 나갈 것인가,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 3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먼저 going dow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리더는 참 어려운 자리죠. 네. 근데 여러분들 리더에 대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함께 일을 하는 리더나 내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는 리더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거기서 긍정적인 감정이 더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시나요? 리더 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네. 리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말씀하셔도 다 제가 정답으로 포장을 해주니까요. 쉽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 주는 사람, 그쵸? 골치 아픈 사람이네요, 그쵸? 네, 어려운 사람, 일 주는 사람, 야단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내가 리더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떨까요? 그쵸? 리더는 또 되고 싶습니다. 리더는 이제 내가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리더는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또 리더 일을 수행을 한다는 건 그래서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리더 자리가 좋은 줄 알고 올라갔더니 여기는 완전히 무슨 지뢰밭투성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의 그 일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조직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가 조직을 좋게 하는 거는 어렵다. 근데 조직을 망치는 거는 한순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크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리더를 바라볼 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리더는 또 되고 싶습니다.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 감정. 예. 이게 질투로 사실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너무 되고 싶은 거는 그 되고 싶다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게 못된 것이 스스로가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많이 못 벌면 어때요? 내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난 요만큼만 있어도 돼? 라고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걔가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나타나느냐? 질투로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참 심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삶의 진정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억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되게 억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솔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추구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질투나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가 책에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질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질투의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재벌집에서 누가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것들을 갖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막 분노를 하고 규탄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만큼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죄질이 되게 나쁜 그런 일도 많거든요. 뭐 이럴 때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분노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한 번 그러고 말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의 때문에 우리가 분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이 질투의 감정을 가지는 건 당연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질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질투의 감정이 나를 가져버리게 되면 골 때리지. 말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투가 나를 갖지 않게끔 내가 질투를 알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삼성전자 권호연 회장 초격차 쓰신 그분께서 어디서 이제 사석에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무 리더들이 부하 직원을 질투한다는 거죠. 부하 직원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하 직원이 잘 되면 그 성과가 다 내 성과라서 그게 더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저 자식이 나보다 잘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경쟁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리더에게 손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하 직원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되게 잘 되면 기쁜 일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우리 사촌이 누구야? 라고 이제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서 좀 잘하면 떡국을 떨어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촌집에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질투 감정은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다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난 질투가 없어 라고 해서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질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부하 직원을 질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리더라고 하면 이 조직 안에서 이 질투를 매니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성과급도 주고 뭐 대회에서 시상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 성과가 그만큼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야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또 꽃가마 타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도 얄미워요. 일만 잘하는 것도 얄미운데 그래서 인정받아요. 게다가 돈까지 많이 가지고. 그럼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질투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이제 달려들어서 다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조직 안에 질투를 만드는 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칭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 말씀하시는 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칭찬은 사람들 많은 데서 하고 야단은 없는 데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칭찬도 남들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칭찬을 있는 데서 해버리면 괜히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질투의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나쁜 감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만듭니까? 이 뭐 얘기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내가 칭찬 들으면 그때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이 사람도 왕따를 당한다거나 하여튼간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우리가 그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쓸데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질투가 언제나 드글드글 거린다. 나도 질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매니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젊은 사람들을 질투하게 돼 있어요. 예, 백설공주에서도 나오죠. 예. 그래서 거울하고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젊음이 부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현실 부정입니다. 현실 부정. 이분이 알고 쓰셨을까? 아니면 그냥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께서 현실 부정의 예로 일본의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즌이 또 아닐까 요즘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왜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아닌 것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냐는 거죠. 그게 사실은 현실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때 뭐 조치돼서 했건 뭐 누가 시켜서 하니까 잘못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을 한 거를 깨닫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잘못을 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스스로 그걸 부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현실 부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일본에 그런 얘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그 국가적뿐만 아니라 여러 레벨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 부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는 리더분들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요즘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사실 효과성을 보기가 어려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앞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여태까지 해왔었던 행동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여태까지 틀렸어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그 힘든 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니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도 훌륭하게 여태까지 해왔어. 저거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야 라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현실 부정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협이 올 때도 저건 아니야 라고 해서 현실 부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 부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썩어 문드러지도록 계속 나버려 두다가 결국 그 골마 터지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부정은 리더에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가 회사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삐삐에서 아이폰 넘어갔는데 10년도 안 걸렸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막 미친 듯이 변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무너진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옛날엔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꼬꾸라지는 회사들 되게 많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언제나 변화가 올 때 그것을 변화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우리께 더 좋아라고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그 코칭에 있어서 리더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당신 회사 망해가고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잘못되었고 이렇게 부서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부정이 심해지죠. 그거를 얼만큼 친절하게 이 사람이 그 충격을 받는 것을 내가 흡수하면서 코치가 흡수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느냐. 사실은 그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부정 같은 경우는 리더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내 개인이 어떤 중요한 것을 내가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이런 현실 부정은 개인에게 불행으로 끝날 수 있지만 조직 리더의 그런 어떤 현실 부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어려움 그리고 조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또 초래할 수 있는 뭐 그런 지경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상으로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신이 정상인 상태에서 그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뭔가 과함이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한다라든가 너무 완벽주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사실은 정신 상태를 그러니까 정신줄 놓지 마 정신줄 아까 얘기했는데 정신 상태를 끝까지 이제 바르게 갖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의 위협을 되게 많이 받죠. 그래서 호주에서 어떤 코치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25에서 50% 정도의 임원들이 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호주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업무 강도가 저는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임원들 이거 한번 쫙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죠. 감기 걸리면 뭐 일주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을 그냥 생짜로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낫겠죠. 하지만 뭘 그렇게 생짜로 앓습니까? 그냥 약 먹으면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약 안 먹고 버티다가 열이 너무 올라서 열 때문에 다른 병이 이제 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정신과를 가고 상담가를 만나고 코치를 만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기 걸렸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긴장이 높아서 이게 호르몬 작동이 막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이제 있게 되는 거고 내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정말 몸이 나가면서 이제 정신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을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약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길래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김에 또 어디 이게 정신과에 저는 코칭을 하는 사람이라서 누가 어디서 유명한 코치가 있다 뭐 누가 있다 그럼 가서 한 번씩 상담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디 유명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렇게 자꾸 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해달라 그러는데 자꾸 약을 먹으래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몸이 안 아파요.
저는 막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니까 막 이렇게 등, 어깨 이런 데가 맨날 아프거든요. 그래서 맨날 정형외과 가서 누워있고, 뭐 맨날 집에서 뭐 이게 동그란 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부대고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몸과 마음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연을 당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면 그게 더 행복하게 만들진 않지만 그 정신적인 어려움은 경감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 몸의 건강 챙기듯이 정신건강 챙겨야 된다. 리더의 역할은 이렇게 정신건강도 훅 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돌봐야지 조직이 결국에는 이제 맨정신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등등등 해서 뭐 나르시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트럼프 때문에 미치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날 말하는 가장 안 좋은 리더십의 이제 끝판왕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나르시스트로서 자기가 모든 관심의 이런 중심이 되고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쥐고 잡고 막 흔든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염과 뭐였죠? 분노. 그 책도 사실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의료법에 따르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병이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진료한 사람이면 더 얘기만 하면 안 되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서 그거는 정말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사 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 작살난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면모가 있지만 여러 사람을 사실은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그런 위험성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오바마, 메르켈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적 리더였었던 시절과 지금 사뭇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겁니다. 아주 사방천지에 아주 무슨 갈등에서 싸움 아주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리더의 다운사이드, 뭐 다크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탁월함, 스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탁월함, 스타가 되는 것. 이 전체 그 시리즈 기획 자체가 이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새 책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요 컨셉 중에 하나가 탁월함이라서 그걸 이제 밀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럼 과연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고성과 리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강의 많이 하거든요. 고성과자가 좋은 리더가 되나요? 고성과자가 좋은 리더가 되나요? 네,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그 축구 선수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는 네, 리더로서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선수로서는 훌륭했지만 리더로서는 뭐 쏘쏘했고, 히딩크 감독은 선수로서는 쏘쏘했지만 예, 감독으로서는 세계적 명장이고, 그런데 요즘에 뭐 지네딘 지단이라든가 디디에 데샹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감독들은 선수로서도 굉장히 탁월했었고, 예, 감독으로도 탁월한 거죠. 디디에 데샹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우승할 때 주장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거기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수로서도 정말 최고, 하지만 또 그 리더로서도 최고, 이제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리더와 고성과자는 사실은 조금 다른 면모가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성과자들이 이제 좋은 리더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이제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성과자들을 리더로 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면 고성과자도 잃고 조직도 망가지는 그런 어떤 비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리더들 중에서도 고성과를 내는 리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네딘 지단, 아까 말한 것처럼 디디에 뭐 데샹,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성과 리더들이에요. 그럼 고성과 리더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분이 정말 리더십 쪽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그룹 코칭을 계속적으로 인시아드에서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해오신 거죠. 그 계속적으로 이제 해오시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그리고 굉장히 깊이 만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한 번 하면 뭐 한 3박 4일씩 그거를 5번, 6번, 뭐 7번, 8번씩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고성과 리더의 조건. 그 사람들은 준비와 기다림과 운의 결정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준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유럽은 워라밸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북유럽 국가는 주 36시간인가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몇 시간을 일하는 건지.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착이 됐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성과 리더들 같은 경우 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일하고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노동자들의 룰이고 사실은 어떤 고성과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일 중독으로 보일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자기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게 한번 안 터진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홀딱홀딱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이게 될 거야. 그래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운이라는 것이 결국엔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단순히 운만 좋아서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투자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엔 뭐가 빵 터지는 그런 운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이 한번 잘못 오면 그게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어떤 그 심리 쪽에서 이제 그 실험을 보면,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되게 쉽게 무언가를 달성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게 쉽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인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다음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그 초기에 찾아오는 운은 별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운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충분히 이제 공을 들여놓는다.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성과 리더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리더십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십 관련된 책 엄청나게 많이 읽거든요.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이 읽고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딱 뚜렷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서로 상반되는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성과 리더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흑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거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칼 융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상반되는 것에 긴장을 안고 사는 능력이 이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한 가지의 노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상반되는 거를 늘 같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롱텀에 대한 비전도 분명하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그 숏텀에 대한 그 목표 지향성도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죠. 먼 훗날만 생각하고 지금 일어난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떨어진 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길게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숙고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들은 행동만 무조건 일단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숙고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숙고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내 치즈 옮겼나? 누가 나의 치즈를 그거 네. 그 책에도 보면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 치즈가 없어졌으면 이 치즈가 어디 갔지? 그걸 고민하는데 쥐들은 어떤다는 거죠? 이 치즈를 찾아갖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극단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숙고하는 모습도 필요해. 그래서 이 숙고해야 되는 장면과 내가 당장 움직여야 되는 그 장면을 사실은 구분하고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고성과 리더가 되는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향성, 외향성. 예.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막 좋아하지만 자기 혼자 깊이 앉아갖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막 사람들 못 만나갖고 환장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모임과 네트워크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혼자서 또 뭐 사색도 할 줄 알고 외로움도 극복할 줄 알고 이런 동시의 것들을 이제 그런 그 상반된 거를 동시에 누릴 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관주의, 현실주의.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잘 아는 무슨 신드롬인데 5레벨 리더십 굿투 그레이트에 나와 있는 그 장군 이름 스타 무슨 패러독스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 아우 생각해냈어요. 스톡데일 장군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질로 잡혔을 때 이거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곧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낙관주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날 거야. 그리고 이제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될 거야. 우리 다음에는 뭐 부활절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2년 못 가고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우리를 구하러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현실주의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갖고 8년을 버텼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살아나온 장군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희망을 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희망만 계속 갖는 건 현실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그 냉혹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존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통제와 자유. 자신을 통제할 줄도 알고 스스로 자유를 차지할 수도 있는, 추구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자신을 막 풀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를 막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통제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다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거시적, 미시적,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성과자가 되더라는 거죠. 이거야 저거야 뭐가 오라 해서 하나의 노선만 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와 장소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다 모든 것을 상반된 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고성과자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전 있는 여자, 뭐 이제 그 강남스타일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노는 사람이야? 일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두 가지 공존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 두 가지 다 공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범생처럼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놀 때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고성과자가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야 사람이 흑백 너 하나만 설득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성과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다 다룰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양성 안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결국 영향력을 끼치는 데서도 우위에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고성과 리더는 이런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이렇고 너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나의 노선은 뭐야 이렇게 고민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그 아브라함 잘레지닉이 리더와 관리자 그들은 다른가 그래서 심지어는 리더들은 약간 그 신경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 안에서 분열이 막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때는 막 정신 사나운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함이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스타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타들은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고 단단한 감성지능을 가지며 감성지능이라는 거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남의 감정을 알고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입해서 그 사람을 잘 다루고 세련되게 그리고 내가 처져 있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40년 동안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들을 만나온 맨프레드 윌스가
소프트가 제일 중요한 감성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책에서. 예. 그래서 그런 감성지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는데 계산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예.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거나 되고 다 들러붙는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위험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그걸 충분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른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기서 이거 놓친 거야. 내가 이거 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어떤 뭐 공과 과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자기 반성을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큰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집요함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훌륭한 리더분들을 많이 코칭을 하면서 그분들한테서 본 그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이 집요함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했으면 내려놓을 만한데 안 내려놔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봐요.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거기 리더분들을 보면서 이 집요함을 엄청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거를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면들이 중간에 노선 바꾸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이 집요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하기로 했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든 만드는 거야. 이런 집요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겁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만 죽도록 하다가 나중에 삶이 망가져서 그게 일로까지 번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1, 2, 3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들이 자기 관리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조직까지 위험에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삶의 균형. 그래서 지난번에 리더의 탁월함을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 인간의 성, 돈, 행복, 죽음 이런 걸 얘기를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 리더로서의 삶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들을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겁내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이제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칼 로저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미국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전 세계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1위는 프로이드고 2위는 칼 로저스거든요. 근데 칼 로저스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 미국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fully functioning 해서 충분히 다 기능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제 닮아 있어요. 거기서도 그분께서는 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감정에 그런 것들을 자기를 열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들은 느끼기가 두렵죠. 뭐 실패라든가 낙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패해가 그런 것들을 현실 부정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을 다 느껴라. 그래서 좋은 감정도 끝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쁜 감정도 끝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긍정적 감정도 크게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피하기만 한 사람은 긍정적 감정도 크게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을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뭐를 경험을 해 새로운 일을 해 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든가 지적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모호한 것을 견디는 인내 또한 가지고 있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돌아갈 것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좋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이 아닌 거를 알면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사실은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리더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룰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죠. 단순히 고성과자가 되는 거는 열심히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하지만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복잡성 그리고 사람들을 다뤄야 되고 이 비즈니스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유연함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거를 다 했을 때 심리적 유연함과 그리고 집요함 이제 이런 거죠. 집요하면서도 유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존할 때 그 사람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큰 리더가 된 사람들은 이걸 대부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많은 그 좋은 그 거리들을 주셔가지고 강의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되게 단호하고 그래야 될 때는 되게 단호하고 또 자기가 뭐 유연하게 굴어야 될 땐 유연하게 굴고 나쁜 것들이 이제 막 뉴스가 나올 때는 그때는 자기가 이제 막 훌러덩 벗고서 자기의 몸매 과시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되게 넓은 스펙트럼의 리더십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리더가 아닐까. 레임덕은커녕 나갈 때 그만두고 나갈 때 지지율이 60% 70% 되는 대통령이 역사상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탁월함은 사실은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거를 다 가지진 않아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을 가졌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고잉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어요. 용서와 고마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용서와 고마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직의 감정으로 뿌리 내리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다른 그 단계를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용서는 왜 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너를 용서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리더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40년, 몇 년 만에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말이 왜 필요한지. 미울 때는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나한테 잘해요. 그러면 그 고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쁜 놈 매 한 대 더 때린다 그러잖아요. 예쁜 놈은 매 한 대 때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쁘게 잘 지냈으면. 근데 이제 평소에 잘 못 지내다가 매 한 대 때리면 이제 쫑 나는 거죠. 관계 쫑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주면서 내가 계속 더 잘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가 좋아지면 또 다시 이제 다른 단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감사. 이거는 요즘에 긍정심리학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말을 할 때마다 뇌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 호르몬이 나옵니다. fMRI 찍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 식당에 가서 물 한 잔을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나한테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마워,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그게 이제 생기 있는 일터가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스트 롤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스트 롤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리더를 그 자리를 수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나와요.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는 용기가 있는 그것이 이제 진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무게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는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예, 이 전에도 사실은 맨프레드 교수가 쓴 적이 없고 다른 데 리더십 책에도 별로 나온 적이 없는 얘기인데 이 무게감이라는 건 뭐냐면 예, 품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로서의 그 사람의 그 어떤 무게감, 중량감, 다 그런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 리더 하기엔 너무 가벼워. 그런 느낌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라고 아주 그 명확하게 규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향기가 여기 다 묻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리더 자리에 훨씬 더 이제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가볍고 진정성이 없고 노선을 자꾸 바꾸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밀정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예, 밀정의 주연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예, 송강호 씨하고 공유거든요. 공유 씨가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를 이병헌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그 독립군의 그 우두머리로 나오잖아요. 몇 장면 안 나오거든요. 그 중량감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개인적인 삶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간 그 안에서 연기로 보여준 그 중량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리더가 되고자 하면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방법론적인 걸로 이런 게 나옵니다. 치유로서의 글쓰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프로페셔널 코치를 만나서 코칭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회가 오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 글쓰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적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마음에 두고 있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고 그럴 때 그냥 적으세요. 뭐를 쓰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적다 보면 그게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콜롬비아에서 박사를 했잖아요. 그 콜롬비아 대학 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해요. 그래서 내러티브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글쓰기 테라피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어서 요거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법을 쓰겠다 이게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법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 그거의 플랜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지만 그거를 이제 하고 그것이 만약에 보험이 커버가 안 된다 그럼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의료비가 미국은 정말 상상 초월 비싸거든요. 저희 아이 3박 4일 동안 장염 때문에 입원했더니 4천만 원, 3,50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험에 맞춰서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분은 또 거기서 할머니였는데 틀니를 이제 이가 한 2개인가 3개인가가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틀니를 이제 해내려고 그랬더니 그 틀니를 해 넣는 건 이 사람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다. 근데 뭐는 다 되냐? 다 뽑고 다 넣는 틀니는 포함이 된다. 그게 제일 싸겠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틀니 넣는 것보다. 그래서 이를 다 뽑고 다 넣는 틀니를 할래? 아니면 네 돈으로 그 2-3개만 넣을래? 근데 그 2-3개 넣으면 3박 4일 입원하는데도 3,000만 원, 3,500원 이렇게 나왔으면 상상이 가시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의료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거품 물고 그때 의료교육 하려고 막 그랬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어떤 임상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오케이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 테라피가 치유의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보험에서 오케이를 해주는 그러니까 검증된 정신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뭐 아무거나 소설을 쓰셔도 좋고 내 생각을 쓰셔도 좋고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거를 써도 좋고 제가 아주대에서 예전에 수업을 할 때 한 학기를 뭐 이런저런 심리 개념이라든가 이론을 가르치고 맨 끝에 자기 분석 페이퍼를 쓰게끔 해요.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면 우리 뭐 시험도 보는데 이런 거 왜 해요? 막 그러면서 되게 저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좋았대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써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찮은 작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 훨씬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기를 쓰던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코테라피라고 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연적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저는 전형적인 도시 여자입니다. 예, 전형적인 도시 여자기 때문에 에코테라피? 웃기시네?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뭐 본인이야 사냥이 취미시고 그러니까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자연을 가까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다못해 공원 산책이라도 하라 그러고 뭐 화분이라도 하나 키우고 뭐 동물이라도 하나, 애완동물이라도 하나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의 정신에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는지 연구 결과를 쭉 쓰셨어요.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 쳐다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꽃냄새 한번 맡아보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는, 우린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즘에 강력하게 미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좋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쉰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비운다고 생각을 하죠. 재밌는 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쉴 때 뇌는 같이 쉬는 줄 알았어요. 뇌는 같이 쉬는 줄 알았는데 뇌의 어떤 한 부분이 미친 듯이 활발해진대요. 우리가 쉴 때.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지금은 컴퓨터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조각 모으기 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 조각 모으기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던 게 쫙 모이면 막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막 그런 느낌 드시죠? 그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억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말도 못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사람이 쉬는 동안에 기억을 더 잘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쫙 정리를 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동안 이 사람은 더욱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늘 움직이고 뭐 잠 안 자고 일하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잘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장사를 했으면 오늘 정리를 해야지 내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장사 많이 했다고 막 주방에다가 막 이만큼 싸놓고 다음날 와서 그거 하나씩 씻어가면서 뭐 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멍 때리기 대회 하잖아요. 그거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멍 때리는 게 쉬운가요? 요즘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갑니다. 요즘에 나 잘게 이게 그거라 그러던데, 나는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잘게 이거라 그러던데, 나 잘게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어요. 옛날엔 지하철 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 다 멍 때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자거나. 요즘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사실 용량 초과입니다. 용량 초과. 그래서 자꾸 렉 걸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멍한 느낌 드니까 계속 커피 우리나라에 전 세계 제일 많이 마시는 거 아시죠? 드링킹. 카페인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지경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사실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코테라피랑 결합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숲에 가갖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공원에 가갖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까 저희가 말한 그 고잉 다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질투가 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미워 죽겠다라고 하면 글 쓰세요.
그래서 뭐 글을 쓰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쓰겠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또 싸움이 붙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두려우면 그냥 내 일기장에 쓰는 거고 그냥 내 그 컴퓨터에 쓰다가 그냥 지워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뉴스에 댓글 달고 바로 지워버리기입니다. 댓글 막 열났어. 막 엄청 써. 막 그 거품 물면서 막 쓰고 에휴 됐다 그러고 싹 지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쓴 거 아무도 못 본다. 배댓이 못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내가 그거를 이제 쓰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내 감정의 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칭을 하는 분이라서 현실에 있는 리더들한테 이거 해봐 뭐 솔루션을 바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요소에 깨알같이 등장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이제 대처하는 것들을 저도 사실은 깨알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막 많이 있어요. 뭐 요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책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학자기 때문에 그걸 아주 뭐라 그랬나 세련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제 수긍이 가는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책은 사실은 그 고위 리더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고위 리더들이 이제 그 복잡 다단함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만약에 이제 뭐 내가 고위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잘 어떤 그 정수들이 이제 느껴지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우리 리더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